전하, 반란군이 궁군 정문을 뚫었습니다. 1624년 1월 24일 새벽 한양. 조선의 왕 인조는 급히 달려온 내관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날 밤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북 지역에서 대규모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한양을 향한 진군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1년 전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 이괄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붉은 화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혼란에 빠졌고 궁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인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조선의 왕이 아니라 목숨을 지켜야 할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으며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전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를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사람이 칼을 들고 궁궐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왕권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배신이었고 충성의 붕괴였으며 한 나라 전체가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이 예고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반정공신들 사이의 갈등, 차별받는다는 불만, 그리고 점점 커지는 분노.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반정공신이 왕을 배신하겠느냐는 안일함이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충격적인 반란의 7가지 결정적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반정공신이 왕을 배신했는지, 왜 한양은 단 하루 만에 함락되었는지, 그리고 이 반란이 조선 역사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 7개의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배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안일함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1623년 3월 인조 반정이 성공한 직후 공신들에게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이괄은 1등 공신에 책봉되었고 병조판서라는 높은 자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정에 참여했던 이귀, 김유 등은 더 큰 권력을 차지했고 조정의 핵심 의사결정에서 이괄은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 중에서도 이괄은 서북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핵심 권력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괄은 목숨을 걸고 반정에 참여했지만 정작 권력의 중심에서는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1월 24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괄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키니 그 기세가 매우 사납고 빨랐다. 이 짧은 기록 뒤에는 복잡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조정은 공신들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반정을 주도한 서인들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고 그 안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했습니다. 특히 서북 지역 출신들은 반역의 땅이라는 오랜 편견 때문에 늘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이괄은 병조판서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 군권은 다른 공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623년 말 그는 영변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서북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였지만 실제로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괄은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세운 왕이 자신을 한양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분노는 절망으로, 절망은 다시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조직 내 차별과 소외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그 불만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권력을 나눌 때 투명하지 못하면 신뢰는 무너지고 배신이 싹틉니다. 또한 지역 차별, 학벌 차별, 출신 차별 같은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괄의 반란은 단순히 개인의 야욕이 아니라 조직 내 불공정한 권력 배분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1623년 12월 이괄은 영변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인조를 아련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인조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괄은 영변에 도착한 후 즉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북방 오랑캐 방어였지만 실제로는 반란 준비였습니다. 그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불만 세력들을 규합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반정에 참여했지만 한양의 양반들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한다. 서북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핵심 권력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괄의 말에 많은 군인들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반정 때 공을 세웠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하급 무관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1624년 1월 초 이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들 이전과 함께 군사 1만 2천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하루에 100리를 넘게 이동했습니다. 조정에서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이괄의 군대가 한양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1월 24일 새벽 이괄의 군대는 한양 성문을 공격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이괄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그들 역시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권력 배분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차별과 소외는 충성을 배신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이괄의 반란은 개인의 야욕이 아니라 구조적 불공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인조실록의 기록처럼 그 기세가 매우 사납고 빨랐던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쌓인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공정한 기회, 투명한 평가, 차별 없는 대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장면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괄의 결단은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조선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양이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1624년 1월 24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단 하루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조선의 수도가 500년 왕조의 중심지가 반란군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양의 방어체계는 무너졌고 궁궐은 반란군에게 점령당했으며 왕은 도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양에는 수비군이 있었고 성곽이 있었으며 궁궐을 지키는 금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어선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1월 24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도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심각합니다. 한양을 지켜야 할 군사들이 싸우지 않고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반정 이후 조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광해군을 몰아낸 반정 세력이 이번에는 서로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은 어차피 누가 왕이 되든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이괄의 군대에는 반정 당시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한양 수비군 중 상당수가 1년 전 함께 광해군을 몰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괄을 적으로 여기기보다 같은 처지의 동료로 느꼈습니다. 셋째, 조정의 대응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괄이 영변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조정은 설마 한양까지 오겠느냐며 안일하게 대응했습니다. 군사를 제대로 배치하지도 성문을 굳게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괄의 군대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방어 체계도 소용없습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을 믿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조직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 보여줍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기의 징후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항상 참혹합니다. 1월 24일 새벽 4시경 이괄의 선봉대가 한양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이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켰다니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하는가? 망설이는 사이 이괄의 군대는 성문을 공격했습니다. 일부 수비군은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성문은 일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뚫렸습니다. 반란군이 한양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집 안으로 숨었고 상인들은 가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관리들은 관복을 벗고 일반 백성으로 위장해 도망쳤습니다. 오전 8시경 반란군은 창덕궁에 접근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금군은 불과 50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싸울 의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이미 새벽에 궁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정오경 창덕궁이 함락되었습니다. 반란군은 궁궐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왕의 침전, 신하들의 집무실, 창고, 무기고 모든 곳이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한양 전체가 이괄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조선의 수도가 반란군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은 더 이상 조선의 수도가 아니라 혼란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조직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견고한 방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인조실록이 기록한 것처럼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는 것은 단순히 패배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양이 하루 만에 함락된 것은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조직의 가장 약한 곳, 즉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평소에 신뢰를 쌓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양은 하루 만에 무너졌고 조선의 왕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조는 어디로 도망쳤으며 그 도주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624년 1월 24일 새벽 반란군이 한양으로 진격한다는 급보를 받은 인조는 즉시 피난을 결정했습니다.
목적지는 공주였습니다. 왜 공주였을까요? 공주는 한양에서 남쪽으로 약 150리 떨어진 충청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한양과 호남을 연결하는 요충지였고 견고한 성곽이 있어 방어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를 따르는 신하는 고작 수십 명, 호위 군사는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왕의 행렬이라기보다는 도망치는 패잔병에 가까웠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1월 24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임금이 남문으로 나가 공주로 향하였는데 수행하는 신하가 매우 적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왕의 처참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남문으로 나갔다는 것은 정식 행차가 아니라 급히 도망쳤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왕이 궁을 나설 때는 정문인 광화문이나 동십자각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남문, 즉 뒷문으로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수행하는 신하가 매우 적었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평상시 왕의 행차에는 수백 명의 신하와 호위 군사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대부분의 신하들이 왕을 버리고 각자 도망쳤습니다. 왕조 사회에서 왕은 절대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인조는 권위를 잃은 채 목숨만 부지하려는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도주 행렬은 비참했습니다. 왕비와 세자도 함께였지만 제대로 된 가마도 없었습니다. 급히 마련한 초라한 수레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겨울 추위는 매서웠고 길은 험했으며 쫓아오는 추격군에 대한 두려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조는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승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신뢰를 잃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왕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소수는 끝까지 왕을 따랐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동료입니다. 새벽 3시경, 인조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창덕궁 남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보물도 중요한 문서도 심지어 충분한 식량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목숨만 부지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국문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조의 일행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한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백성들도 한양을 탈출하려고 한강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인조 일행은 간신히 배를 구해 한강을 건넜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양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수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과연 다시 저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50리, 60리를 걸었습니다. 왕비는 지쳐서 수레에서 내려 걸어야 했고 세자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도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인조 일행은 작은 마을의 폐사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왕이 잠을 자야 할 곳은 궁궐의 화려한 침전이 아니라 허름한 사찰의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인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가?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공주 백성들은 왕의 도착 소식을 듣고 성문 밖으로 나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위험 있는 왕이 아니라 지치고
초라한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인조는 공주 관하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괄의 군대가 언제 공주까지 쳐들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신뢰를 잃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인조실록이 기록한 것처럼 수행하는 신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왕조차도 백성과 신하들의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느냐가 위기 상황에서 누가 당신 곁에 남느냐를 결정합니다. 인조의 처참한 도주는 권력의 덧없음과 신뢰의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인조는 간신히 공주에 도착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는 반란군의 폭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양을 점령한 이괄의 군대는 처음에는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괄은 자신이 반역자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으러 온 충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반란군은 곧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한양은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궁궐이 약탈당했고 백성들의 재산이 빼앗겼으며 거리에는 폭력이 넘쳐났습니다. 이괄이 아무리 정의의 반란이라고 주장해도 백성들이 본 것은 약탈과 폭력뿐이었습니다. 민심이 급격히 이반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1월 27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반란군이 궁궐 창고를 열고 재물을 약탈하니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였다. 이 기록은 반란군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정의의 반란이라던 이괄의 주장은 궁궐 약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반란군은 왕실의 보물 창고를 열어 금은보화를 빼돌렸습니다. 또한 관청의 곡식 창고를 열어 군량을 확보하면서 백성들의 식량까지 빼앗았습니다. 한양의 부유한 집들도 약탈당했습니다. 특히 반정 이후 권력을 잡은 신하들의 집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괄 개인의 복수이기도 했지만 반란군 전체의 분노 표출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약탈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권력자들의 재산을 빼앗는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일반 백성들의 집까지 침입했습니다. 군기가 무너졌고 반란군은 도적대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괄이 왕이 되면 우리 삶은 더 나아질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괄은 불공정한 대우에 항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혁명이나 개혁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또한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괄은 반란군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약탈의 맛을 본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 있어도 구성원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조직은 무너집니다. 1월 25일 한양을 점령한 다음 날 이괄은 창덕궁에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을 해치지 마라. 약탈을 금지한다. 우리는 나라를 바로잡으러 왔지 도적이 되러 온 것이 아니다. 군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궁궐 안에 가득한 금은보화, 비단, 곡식을 보면서 욕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일부 군사들이 창덕궁의 창고를 몰래 열었습니다. 왕실의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옥으로 만든 장식품, 비단 수백 필. 군사들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같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는 우리 차지가 되어야 한다.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래 조금씩,
하지만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약탈은 궁궐을 넘어 한양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란군은 부유한 양반집을 침입해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폭행당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백성들은 집 안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텅 비었고 거리는 반란군만이 활보했습니다. 이괄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약탈에 가담한 군사들을 잡아 처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탈에 가담한 군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을 모두 처형하면 반란군 자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이괄은 결국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양의 백성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괄이 나라를 바로잡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탈을 목격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괄은 충신이 아니라 역적이다. 반란군은 군대가 아니라 도적대다. 민심이 급격히 이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정당한 명분을 내세워도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인조실록이 기록한 것처럼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반란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혁명도 개혁도 반란도 과정이 정의롭지 않으면 결국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입니다. 이괄의 반란은 약탈과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반란군의 약탈로 민심이 이반되었고 한양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도망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이 함락되고 왕이 도주하고 반란군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충신들이었습니다. 남이흥, 이서, 정충신 등은 목숨을 걸고 반란군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도 부족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으며 지원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들의 저항은 작은 불씨였지만 결국 큰 불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1월 28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남이응이 군사를 모아 반란군을 공격하니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엄청난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남이응은 당시 평안병사로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괄의 반란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군사를 모아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당시 평안도는 이괄의 고향이었고 많은 군사들이 이괄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이응이 반란군을 치러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군사들은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남이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란은 반란이다. 명분이 무엇이든 왕을 치는 것은 역적이다. 그는 남은 군사 수천 명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경기도 지역에서 의병을 모아 반란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한양을 점령했지만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의 공격으로 보급로가 끊기면서 반란군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충신은 충청도에서 군사를 모아 공주의 인조를 호위했습니다. 만약 이괄이 공주까지 쳐들어오면 그가 마지막 방어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충신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신념의 힘을 보여줍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옳은 일은 해야 합니다. 남이흥, 이서, 정충신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그들의 용기가 흐름을 바꿨습니다. 또한 소수의 용기가 다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결국 큰 힘이 되었습니다. 리더십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에서 나옵니다. 1월 27일 남이응은 평안도 군사 3천을 이끌고 남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군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이괄 장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괄 장군은 반정의 영웅이 아닙니까? 남이응은 군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괄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이다. 그는 왕을 치고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것은 역적의 짓이다. 우리는 역적을 치러 가는 것이다. 군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이응의 단호한 눈빛에서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남이응의 군대는 반란군의 후방을 공격했습니다. 이괄은 당황했습니다. 남이응이 그가 감히 나를 치러 왔다고? 남이응의 공격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게릴라식이었습니다. 보급 부대를 습격하고 후방 거점을 공격하고 반란군의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편 이선은 경기도에서 의병을 모았습니다. 그는 원래 문관이었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나는 전쟁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은 안다. 반란군을 물리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서의 의병은 불과 수백 명이었지만 그들의 사기는 높았습니다. 그들은 반란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을 봉쇄했습니다. 반란군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정충신은 공주에서 인조를 호위하며 남쪽 지방의 군사를 규합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호남과 영남의 군사들이 속속 공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인조는 정충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오. 정충신은 무릎을 꿇으며 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단지 신하로서 마땅한 일을 할 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신하가 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 세 사람의 저항은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가 점점 커졌고 결국 반란군 전체를 위협하는 큰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소수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조실록이 기록한 것처럼 남이응의 공격으로 반란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충신들의 저항으로 그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아도 옳은 일은 해야 합니다. 남이응, 이서, 정충신은 승산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념에 따라 행동했고 그 신념이 결국 승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침묵할 때 소수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충신들의 저항으로 반란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을 점령한 것은 이괄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괄의 반란군이 한양을 점령했지만 그것은 최고점이자 동시에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주의 피난한 인조는 전국의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호남, 영남, 강원도에서 군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2월 초 관군의 숫자는 이미 2만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이괄의 군대는 한양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보급로가 차단되고 민심이 이반되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2월 5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관군이 모여들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나니 반란군이 두려워하였다.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우위의 역전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반란군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을 점령했고 왕은 도망쳤으며 조정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전국 각지에서 군사가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란 소식에 놀라 관망하던 지방 관리들과 장수들이 점점 인조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괄의 반란군이 약탈과 폭력을 일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충신들의 저항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남이흥, 이서 등의 공격으로 반란군의 보급이 끊겼고 후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셋째, 인조가 공주에서 군사를 재정비하며 반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조는 비록 도망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신하들과 회의하며 반격 계획을 세웠고 전국에 경문을 보내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마침내 2월 초 관군은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한양 탈환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을 보여줍니다. 인조는 한양에서 쫓겨났지만 공주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한 시간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괄은 처음에는 정의의 반란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약탈과 폭력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은 이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2월 3일 공주 관하에서 군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조는 모여든 장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십 명의 장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경들, 이제 한양을 되찾을 때가 되었소. 인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장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총대장으로 장만이 임명되었습니다. 장만은 노련한 장수로 전략과 전술에 능했습니다. 그는 즉시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는 정면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란군의 약점은 보급과 사기다. 우리는 그것을 집중 공격한다. 2월 5일 관군 2만이 공주를 출발했습니다.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호남의 군사, 영남의 군사, 강원도의 군사, 그리고 충청도의 의병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인조는 관군의 출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나라를 잃었을 것이오. 한편 한양의 이괄은 관군이 북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관군이 온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는 한양을 점령했고 성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군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보급이 끊긴 지 일주일이 넘었고 배는 고팠으며 사기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군사들은 몰래 성을 빠져나가 도망쳤습니다. 이괄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월 10일 관군과 반란군이 한양 남쪽에서 첫 전투를 벌였습니다. 반란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관군의 사기가 더 높았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저녁 무렵 반란군이 후퇴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관군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반대로 반란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질지도 모른다. 역전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조실록이 기록한 것처럼 관군이 모여들어 그 수가 크게 늘어나니 반란군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희망과 절망의 역전이었습니다. 인조는 한양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주에서 다시 일어섰고 전국의 충신들이 모여들었으며 마침내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 길은 열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서 한 발짝 내디디면 언젠가 역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관군이 재정비되고 역전의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1624년 2월 13일 한양 북쪽 쌍령에서 결정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관군과 반란군의 최후 대결이었습니다. 이괄은 마지막 남은 군사 5천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관군의 숫자는 2만이 넘었고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고 시신이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무너졌고 이괄은 도망쳤으며 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인조실록 인조 2년 2월 13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괄이 패하여 달아나다가 부하에게 살해당하니 난이 평정되었다. 이 짧은 기록 속에는 비극적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이괄은 적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에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쌍령 전투에서 패한 이괄은 급히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를 따르던 부하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이괄을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이괄과 함께 있으면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부하 몇 명도 결국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이괄을 죽이고 그 목을 가지고 관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괄의 목을 바칩니다. 우리는 억지로 따랐던 것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관군은 이괄의 목을 받고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2개월간의 반란이 끝난 것입니다. 이괄의 시신은 한양으로 옮겨져 거리에 효수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반정의 영웅이었는데, 하지만 배신과 약탈의 대가는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배신의 대가를 보여줍니다. 이괄은 왕을 배신했고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얻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괄은 무력으로 한양을 점령했지만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심 없는 권력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2월 13일 새벽 쌍령 벌판에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관군과 반란군이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이괄은 말 위에서 군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싸운다. 하지만 군사들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란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관군의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반란군의 대오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정우경, 반란군의 좌익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이시경, 우익도 무너졌습니다. 이괄은 급히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북쪽으로 도망친다. 평안도까지 가면 다시 군사를 모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도주하는 동안 군사들이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이괄 곁에는 불과 10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숲에 숨어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이괄은 지쳐서 나무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괄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가? 부하는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장군을 따르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목을 바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괄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 놈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그래, 나도 왕을 배신했으니 배신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하는 망설이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괄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후회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은 이괄의 목을 잘라서 관군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괄의 목을 바칩니다. 관군 진영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란이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인조는 공주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2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며칠 후 인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황폐해 있었고 궁궐은 약탈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다시 왕좌에 앉았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고 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배신의 대가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인조실록이 기록한 것처럼 이괄은 적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부하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왕을 배신한 사람이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면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세운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괄은 무력으로 한양을 점령했지만 민심을 얻지 못했고 결국 2개월 만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무력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괄의 나는 이렇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2개월간의 혼란이 끝나고 조선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이 남긴 상처는 깊었고 조선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7개의 장면을 하나로 엮어볼 시간입니다. 이괄의 나는 단순히 5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 배신, 권력, 그리고 신뢰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불공정한 대우가 어떻게 충성을 배신으로 바꾸는지 보았습니다. 이괄은 목숨 걸고 반정에 참여했지만 권력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신뢰가 무너진 조직이 얼마나 빨리 붕괴하는지 목격했습니다. 한양은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그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였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권력의 덧없음을 보았습니다. 인조는 왕이었지만 도망쳐야 했고 처참한 피난 행렬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진실을 배웠습니다. 반란군의 약탈은 모든 명분을 무너뜨렸고 민심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소수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남이응, 이서, 정충신은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의 용기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힘을 보았습니다. 인조는 한양에서 쫓겨났지만 공주에서 다시 일어섰고 마침내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7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배신의 대가를 목격했습니다. 이괄은 왕을 배신했고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도 배신당하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7개의 장면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공정, 불신, 배신, 혼란, 저항, 역전, 종말. 인조실록의 기록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진실입니다. 또한 폭력으로 얻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조직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하게 대우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괄의 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고 폭력은 결국 폭력으로 끝나며 신뢰 없는 권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624년 이괄의 난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7개의 장면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권력의 본질,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첫째, 공정하지 못한 대우는 언젠가 폭발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괄은 능력 있는 장수였지만 차별받았고 그 불만이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기회, 투명한 평가, 차별 없는 대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둘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조직도 무너진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양은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그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였습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리더를 믿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조직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셋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괄은 불공정에 항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약탈과 폭력으로 그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넷째, 소수의 용기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남이응, 이서, 정충신은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의 용기가 결국 승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조는 한양에서 쫓겨났지만 공주에서 다시 일어섰고 마침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여섯째, 배신의 대가는 언제나 비참하다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괄은 왕을 배신했고 결국 자신의 부하에게도 배신당하며 죽었습니다. 일곱째, 진정한 권력은 무력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괄은 무력으로 한양을 점령했지만 민심을 얻지 못했고 2개월 만에 몰락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불공정을 보았을 때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정의롭게 맞설 것인가? 권력을 얻었을 때 폭력으로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로 이끌 것인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맞설 것인가?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괄의 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폭력으로 세운 것은 폭력으로 무너진다. 진정한 승리는 민심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통찰과 큰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